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대외관계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의 그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고려가 이제 918년에 그 태조왕건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태조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데, 이 고려의 북방 지역, 그러니까 이 만주 일대죠. 그 일대 지역에서 이제 그 유목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뭐 거란이라든지 또는 여진이라든지 또는 몽골 이런 나라들이 연이어서 우리 고려를 위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책을 보시게 되면 그 친송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960년에 이제 송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이 송과 좀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북방 지역에는 그 거란이 916년에 그 야유라 보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거란국이 이제 건설이 되거든요. 건국이 되거든요. 건국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936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5대 10국에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그 연운 16주라는 이 중국의 영토를 이제 확보하게 되고 나라 이름도 이제 그 요라는 나라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고려는 거란과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조왕건이 훈요 10조에도 거란은 금수저 같은 나라니까 교류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이제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942년에 그 거란의 사신이 낙타 54마리를 보내왔는데 그 낙타 54마리를 그 개경 인근의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어 죽인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3대 임금인 이 정종 때에 거란의 그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30만이라는 이 특수부대를, 이 광군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거란과의 적대의식이 나타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960년에 송이 건국되면서 송나라와 교류가 굉장히 빈번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거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송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고려는 어떻게 보면 좀 배후 세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국제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거란이 있죠? 거란이 이제 건국이 되고, 여기 이제 송이 건국이 되어 있었어요. 960년에. 자, 거란이 이제 송을 계속 압박을 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배후 세력이 이제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을 미리 치기 위해서, 993년이죠? 993년에 우리나라 이제 고려 성종 때에, 저희 소선영을 중심으로 한 8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거란의 고려에 대한 1차 침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가기 이전에 전체적인 그 세기별로 그 유목민족의 그 변천 과정을 또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각각 우리 고려 북부 지방에서 세력을 교체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10세기가 되겠죠? 10세기에는 이 거란이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1세기, 그리고 이제 12세기가 이제 나오겠죠? 12세기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3세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10세기에는 거란이 요를 건국을 했었죠. 요를 세우게 됐었고, 그 다음 12세기에 이제 금이 나오게 돼요. 여진에 의한 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여진에 의한 금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13세기에 이제 몽골족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1206년에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71년에 원이라는 국호로 이제 바뀌게 되고, 여진이 이제 1115년에 아골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금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거란의 침략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고려는 송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 경제적으로 신뢰를 추구했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중립 정책을 취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란이 송을 압박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송나라와 친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송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이었다. 좀 신뢰를 많이 추구했었죠. 그렇지만 송과의 무력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또
고려의 전통적인 이 대표적인 무역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성강 하구에 있는 이 병란도. 이 병란도를 통해서 이 송나라와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었고, 또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굉장히 교류가 빈번했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름인 이 고려가 이제 그 서방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태조 왕건 때에 후년 10조에서 거란을 금수의 나라로 규정했었죠. 만복일 사건이 있었고요. 또 거란, 정종 때에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관군 30만을 조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지방군을 정비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란의 그 고려에 대한 1차 침입이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거란이 고려에 대한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손령을 중심으로 한, 자, 이 소손령이요. 소손령을 중심으로 한 이 80만 대군이 동원이 되어서 고려를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려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 우왕좌왕하고 있었겠죠? 80만 대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조정 내에서 그리고 또 이 소손령이 이 서경 이북 지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지역의 영토를 이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고려 조정 내에서는 땅을 떼어주자라는, 서경 이북 지역의 땅을 떼어주자라는 그 할지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지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자, 누가 되냐면, 자, 성종을 비롯한 이 서희, 그 유명한 자,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자, 이 서희 장군이 자, 할지론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자, 이 소순령과 면담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순령이 사실 그 안용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에 지도에 보시면 안용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용진이라는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가다가, 자, 고려의 어떤 저항에 막혀서 거기서 이제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희가 면담을 신청하게 되면서 이 소순령과 일대 단판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소순령과 서희의 외교 단판인데, 소순령이 서희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나라는 저기 신라에서 나왔잖아. 신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경 이북 지역, 여기 옛날 고구려 땅인데, 우리, 거라는 고구려 계승이 있기 때문에 그 영토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야,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이 고려다.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를 지었다. 영토의 경계를 할 것 같으면 너희 수도인 그 동경 지역 있지 않냐? 그 동경 지역도 우리 영토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순령이 좀 당황스러워 했었겠죠? 당황스러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또 소순령이 또 얘기를 해요, 서희한테. 야, 너희는 왜 우리가 국경이 가까운 우리와 멀리하고 왜 바다 건너 먼 나라인 이 송과 교류를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소희가 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너희 거란과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사귀고 싶었는데, 자, 압록강 중변에, 압록강 하구 일대에서, 자,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바람에 너희와 교류를 할 수가 없었다. 자, 우리가 너희와 교류를 할 테니, 자, 압록강 하구 일대에, 자, 강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 영토로, 자, 못을 박아준다면 너희가 교류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소순령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손령과 서희가 자, 단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는 송과의 교류를 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너희 나라인 자, 이 거란과 어떤 그 사대를 한다는 조건으로 자, 이 강동 지역에 강동 지역 6개 주를 자, 거란으로부터 받아내게 되는 자, 이런 성과를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가 이제 강동 육주 지역이거든요. 압록강 동쪽 지역에 6개의 주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순령과 서희의 결과물로서 강동 육주가 자, 확보가 되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동 육주가 확보가 되면서 자, 거란과의 어떤 화친이 맺어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때 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2차 때에 거란이 또 고려를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어디로 쳐들어오게 되냐면, 자, 우리가 송과의 교류를 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송과의 교류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요게 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거란이 봤을 때 이 강동 육주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를 뒤늦게 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또 결정적인 이유가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강조의 정변이라는 자,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강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서북면 지역, 도승검사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지역, 이 서경 지역에 도승검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 왕이 누구였었냐면, 자, 목종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목종이었었는데, 자, 목종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천추태후라고. 앞시나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천추태후인데, 이 천추태후 남편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경종이 일찍 죽게 되면서, 자, 누구와 이제 내연의 그 관계를 이제 맺게 되냐면, 자,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김치향과, 자, 이 몰래 그 사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 그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목종이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천추태후는 자기 아들이었던 목종을 패하고,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새로운 왕위로 올려 세우려고 했었던,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목종이 반대를 하고 나오게 되면서, 자, 이 강조를, 평양 지역에 있는 강조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자, 서경에서 이제 개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정변을 일으켜서, 자, 목종을 패해요. 목종을 패하고, 목종이 불렀는데, 목종을 패하는 거예요. 목종을 패하고, 이 천추태후도 이제 당연히 제거를 하겠죠. 유배를 보내고, 김치향은 이제 죽여버리고, 목종은 자객 보내서 나중에 죽이고, 천추태후는 유배를 보내고, 자, 목종의 뒤를 이어서, 자, 현종을 새로 마으로, 자, 이 강조가 추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강조도 목종을 뭐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서 이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자, 옹립을 하게 되는데, 이 현종은 누구냐면 이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있어요. 천추태후 여동생, 헌정왕후의 아들이, 자, 이 현종이 되겠습니다. 대량원군 현종. 천추태후의 동생이 누군가, 헌정왕후는 그 경종의 비지 않습니까? 둘 다 경종의 비였지 않습니까? 근데 경종이 비었기 때문에 따로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따로 그 왕욱이라는 그 왕건의 또 다른 손자가 있어요. 왕욱이라는 왕건의 또 다른 손자와 이 불륜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서 이제 이 현종을 낳거든요. 대량원군을 낳거든요. 그래서 애나타가 이제 그 헌정왕후도 이제 죽는데, 어쨌든 이 현종이 그 천추태후의 그 조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현종이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왕으로 올려 세우게 되면서, 자, 이걸 구실로 해서, 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왕이 뭐, 우리나라에서 왕이 뭐, 바뀌든 말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거,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거란이 자기가 이제 상국이라는 거예요. 상국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간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자,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자, 이 당시 거란의 그 황제였었던 이 성종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40만 군사를 이끌고, 자, 고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폭풍같이 쳐들어와서 개경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요 개경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당시 왕이었었던 현종은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면, 자, 나주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자, 이런 아픔을 겪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아픔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2차 침입 이후에, 대장경, 이 초조 대장경을 얘기하죠? 이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강조 정변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자, 조정에서는, 자, 급히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자, 우리가 너희 황제에게 인사하러 갈게, 입조하러 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가져갔었던 이 강동 육주 지역도,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란군이 이제 물러가게 되면서, 이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조의 정변 때에, 강조 정변으로, 자, 나주 피난.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갔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성종이 아니라, 자, 거란의 성종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란 성종이 내려오게 되면서 말머리를 돌려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 귀주 지역에서, 자, 양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 양규의 공격을 받고, 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규의 활약이 되겠는데요. 자, 활약이 되겠는데, 귀주성에서
남규가 2차 침입 때 더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 3차 침입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3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3차 때는 이 소배합, 거란의 장수였었던 이 소배합이, 자,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자, 우리가 2차 침입 이후에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 그, 고려 현종이 직접, 거란의 그 왕에게, 거란의 임금에게, 자, 인사하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동 육주도 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걸 구실로 해서 고려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1010년에, 1018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소배합을 중심으로 한 10만 군대가, 자, 이렇게 쳐들어와요. 근데 이 주변에 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성들을 피해서 개경으로 직접 공격을 해 들어와요. 개경으로 직접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미 개경에서는 자,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통적인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청야 전술이라고. 그러니까, 들판을 싹 다 비우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보급 문제라든지, 또는 그, 식량 문제, 이런 거에 이제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점점 고파져요. 다시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퇴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 이 귀주 지역에서, 자, 강감찬 부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 부대가 매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강감찬 부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그때 마침,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남풍이 불어오고 있어가지고, 자, 추격하는 이 강감찬 부대가 활을 쏘면 이만큼 날아가요. 활을 쏘면 이만큼 날아가는데, 자, 거란군이 활을 쏘면 이만큼밖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게 이겠습니까? 이게 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군이 전멸을 하게 되고, 자, 1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다는 불과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이 대승을, 자,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귀주 대첩이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이었었다. 귀주 대첩이 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소배합 침입, 강감찬의 귀주 대첩하고 나와있죠. 1019년에. 자, 그리고 결과로서 강화가 성립되었다는데,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강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거란이 좀 강했었고, 거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또,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우리가 너네 연호 써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신을 교환을 했었죠. 사신을 교환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평화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평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 대비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현종 때, 개경 인근에다가 고려 현종 때 나성을 또 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압록강에서 도론표 지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자, 1033년부터 1044년까지, 자, 이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덕종 때부터 이 정종 때까지, 자,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거란의 침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여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 자, 여진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자, 여진족들은 사실, 예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숙신이라고 불렀어요, 숙신. 춘추전국 시대 때 숙신이라고 불렀다가, 이게 한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음루라고 불렀다가, 이게 이제 위진 남북 쪽에 들어와서 이제 물길. 수당 때 들어와서 이제 말갈.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여진으로 불렸었는데, 그 여진이 이제 생여진이 있고, 숙여진이 있습니다. 이 숙여진은 뭐냐면, 이제 거란족에 복속되어 있던 부족, 여진족들을 이 숙여진이라고 얘기하고, 거란족에게 복속되지 않은 부족을 이 생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생려진의 그 완안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완안부 지역에서 자, 우야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야소. 자, 이 우야소가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 고려 조정과 고려 왕조와 어느 정도 마찰이 일어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윤관 장군도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윤관이 뭐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 여진족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투에서 패배하는 자, 이런 경험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이 당시 막강한 기병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병대에 여진족의 기병대에 우리 고려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관 장군이 기병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당시 왕이었던 이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자, 별무반이라는 이 특수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별무반이 그래서 조직이 되는데, 별무반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 기군, 신, 보군, 항, 마군. 자, 이렇게 합해서 이제 별무반이지 않습니까? 신기군은 뭡니까? 신기군은 기병을 얘기하죠? 신보군은 보병을 얘기하고 걸어다니는, 이건 말 타는 부대, 걸어다니는 부대. 이거는 승병, 그러니까 승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되겠죠? 자, 이들이 합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17만 병력이 조직이 되었었어요. 이 17만 병력이 조직이 되어서, 자, 여진족을 이제 토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려 예종 때에, 그러니까 1107년에, 자, 여진족을 토벌하게 됩니다. 여진토벌. 여진정벌하게 되고, 1108년에 정벌하고 나서,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게 돼요. 동북구성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동북구성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리장성이. 자, 천리장성이 이거 함경도 이북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이 되겠죠? 요 지역에다가 동북구성을 쌓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만강이 있죠. 두만강 하류 이북지역. 자, 여기. 요 지역을 다 포함한, 자, 요 지역에 동북구성을 쌓았다라는 그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이 동북구성에 설치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척경입비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 때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 선춘영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선춘영이라는 지역에 지금 이 비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고려지경이라는 이 비석을 네 글자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 비석을 세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구성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 여진 정보를 하게 되면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109년 있지 않습니까? 1109년에 이 동북구성의 영토를 다시 반환을 해요. 반환한다. 자, 당시 여진족들이 여기가 이제 생활의 근거지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대대손손이 농사도 짓고 그 생활의 근거지인데 이 지역을 잃게 되니까 그 애걸복걸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의 그 윤관 장군에게 애걸복걸이고 대발 돌려주십시오. 뭐 어쩌고 애걸복걸 하게 되고, 고려 추정 내부에서도 그 수비의 어려움, 방어의 어려움, 그리고 또 윤관 장군을 또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윤관 장군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모아서 이 고려 왕조를 타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음해하고 모함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1109년에 다시 이 지역을 반환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반환하게 되면서 이들이 세력을 엄청 확장해 나가게 돼요. 자, 1115년에 자, 금을 건국합니다. 아골타가. 자, 금을 건국해요. 우여소 동생이에요. 자, 여진족 이 완안부에 있는 여러 부족들, 완안부를 비롯한 주변 부족들을 완전히 대통합을 해서 자, 금제국을 건국을 해요. 그리고 1117년에 와서는 자, 고려의 형제관계를 요구해요. 자, 어처구니 없게 형제관계를, 옛날에 부모의 나라라고 고려를 섬겼었거든요. 자, 형제관계를 요구를 해요. 부모의 나라로 섬겨가지고 뭐 우리 지역에 뭐 활도 갖다주고 뭐 모피도 갖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활이라든지 뭐 모피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주고, 우리는 여진에 대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갖다주고 달래고 허용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뭐 고려 영토를 편입시켜 주십시오라고 막 요청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형제 관계를 요구해. 지네가 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125년에 자, 이때는 이제 그 본심을 들여서 이때는
거란을 이제 완전히 복속을 시켜요. 거란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자,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이 군신관계의 요구를 당시에 그 권력자였었던 이 이자겸이, 자, 1125년에 군신관계 요구하고 1126년에 그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여서. 자,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했었다. 이자겸 때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또 바로 이제 난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자겸의 난. 1126년에.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1127년에, 자, 이들이 정강 지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 송나라 북송 지역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황제였었던, 자, 휘종과 흠종을 이제 납치를 해가요. 지네 나라로. 황제였었던 흠종과 휘종을 납치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는, 자, 당시 수도였던 카이통을 이제 내주게 되고, 그 남쪽 지역인 이 이만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그 이후에 송나라를 이제 남송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북중동 일대를 거의 대부분 완전히 다 대통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었죠. 군신관계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여진은 토산물,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또는 화살, 이런 걸 그 고려에다 갖다 바치고, 식량을 얻어가는 등, 이런 식의 경제적인 교류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책에 좀 잘못 나와 있는데, 고려의 장군, 대장군 등의 관작 수여한 게 아니라, 여진의 장군이나 대장군 등의 관작을 수여했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귀순한 여진족에게 김희주라는 자치주를 설치했었다. 자, 우리가 고려 영토에 편입되고 싶습니다 하고 귀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김희주라는 자치주를 설치를 해주기 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직속 통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이 그래서 숙종 때에 여진족을 정벌하는 그 과정에서 별무반이 편성되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윤관이 직접 여진족을 이제 정벌했습니다. 동북구성 설치했었는데, 자,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금이 1115년에 건국됐고, 거란 멸망됐고, 송을 공격하면서 이 정강지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이제 고려의 군신관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호 사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언어를 사용하라는 그런 문제를 틀을 잡아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었고, 이자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일정 정도 이제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척경이피도의 그림은 한번 보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나라의 고려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13세기에, 그러니까 1206년에, 13세기 초죠? 1206년에 그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세력을 점점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세계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징기스칸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1231년에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몽골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몽골과 고려와의 그 첫 대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강동역이거든요. 강동해역. 자,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최초로 교류를 하게 된다. 자, 1219년에 강동해역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 이런 사건입니다. 자, 몽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려가 있죠? 고려가 있는데, 자, 몽골의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금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고, 이 금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예전에 그 거란족 있지 않습니까? 1125년에 멸망했었던 그 거란족. 그 거란족들이, 자, 독립국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요 만주 일대에 있었던 이 대요수국. 자, 대요수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대요수국이 되는데, 자, 몽골이 금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대요수국까지 압박을 해 들어오게 돼요. 근데 대요수국이 이 몽골을 피해서 고려 영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고려 영내로 들어와서, 자, 평양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서경 인근에 있는
이 강동성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자, 용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고려 정부에서는 이 대우수국, 이 잔당 세력들을 토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벌군을 이제 파견을 했겠죠, 당연히. 토벌군을 파견하고, 몽골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네 고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몽골이, 자, 이쪽 지역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포선 만노가 세운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대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동진은 그 여진족의 일파예요. 여진족의 일파인데, 몽골의 요청을 받고, 자, 이들도 군대를 파병해서, 자, 이 대우수국을, 자, 공격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3개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 한 나라를 때려잡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최초로, 몽골과 고려가 이제 조우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 대우수국은 당연히 토벌되었겠죠? 당연히 토벌되었었고, 몽골은 우리가 너네 고려를 도와주었다. 그걸 이제 90년에서는 형제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동의 역을 계기로 해서 자, 몽골과 고려가 형제 관계가 체결되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자, 이제 고려와 이제 그 몽골이 이제 사신을 교환하고 이제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조고회라는 사신이 자, 고려로 와서 이제 공물을 요구하고 그랬었겠죠? 요구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 압록강 인근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이제 피습당하는, 자,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요. 조고요, 사신이. 자, 몽골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고요 피습 사건에, 자, 고려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고려는,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 여진족의 도적들이, 자, 이들을 피습한 거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고의 이 피습, 이게 1225년이 되어 있는데, 이 조고의 피습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자,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31년부터. 그래서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자,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귀주성에서 박서가. 자, 결사 항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주성이라면 유족이 되겠죠? 자, 이 지역에서 귀주성에서 이제 박서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개경 인근을 완전히 다 포위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개경 인근을 이제 포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당시 왕이었었던 이제 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권자였었던 이 최후 정권이지 않습니까? 최후 정권은 할 수 없이 이제 회완공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족인데 회완공정을 이제 내보내서 강화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할게. 그리고 너희 말 이제 앞으로 잘 들을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복을 하게 되고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자, 몽골에서 고려에다가 뭘 설치하게 되냐면 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루가치라는 이 식민지 지역에 파견되는 그 지방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루가치라는 지방관을 고려 지역에 파견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자, 우리 고려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지역에서, 자,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마산의 초적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마산의 초적이 활약을 했었는데, 이 마산의 초적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초적은 반정부적이잖아요. 최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이 초적이잖아요. 최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이 초적이 최후 정권에 들어가 최후한테 찾아가서, 자, 몽골과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가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정부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없다라고 인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한테 가갖고 이제 관군과 이제 합세를 해서 나중에 황해도 일대에 있는 이 동선역, 그 지역에서 이제 또 활약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산의 초적이라든지, 자, 이런 세력들도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충주성에서 이 관노비라든지 또는 이 별처군이라든지, 자, 이런 이 노비 부대들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이제 엄청 활약을 하게 돼요. 충주성에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별처부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노군 별처부대가 있었고, 노군 별처부대, 그리고 이제 잔류 별처부대, 그리고 양반
별초부대가 있었는데요. 양반 별초부대가 지배층이지 않습니까? 피지배층이지 않습니까? 거의. 양반 별초부대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튀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자, 이 노군 별초부대와 이 잡료 부대만, 자, 남아서, 자, 몽골군과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누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냐면, 광수가 활약하게 되고, 양반 별초는 이제 이 튀고 벌써 이제 도망가고, 지광수가 활약했었다. 노비 출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차 침입 때 우리가 그 회왕공 정을 보내서 이제 강화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자, 몽골군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1차 침입 이후에 다시 최후 정권이죠. 최후 정권은 자, 몽골에 결사적으로 항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되었던 이 다르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르가치들을 습격을 해서 자, 이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자, 몽골의 2차 침입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32년에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강화도를 천도했기 때문에, 그 강화도는 또 바다이기 때문에, 몽골은 해전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수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도를 천도했는데, 어쨌든 2차 침입 때도 우리의 김윤호 장군이 또 활약을 하게 돼요. 충주에서. 충주가 아니라 처인에서. 처인 부곡에서 여기 저렇게 시간이 안 써지지? 처인 부곡에서 자, 당시 군사령관이었었던, 몽골의 군사령관이었었던, 자, 김윤후가 활을 쏴서, 승려 출신이거든요? 활을 쏴서, 자, 누구를 이제 명중시키냐면, 자, 살리타를 전사시키는, 자, 이런,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 사령관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 전의를 잃고 다시 철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 2차 침입 때 전 국토가 완전 쑥대밭이 되거든요. 경상도 지역까지 다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손실이 되는데, 이 초조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거란 2차 침입 이후에 만들었었던 이 초조대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32년이 상황이 되는데, 자, 1232년에 있었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나서, 1233년도에 몽골이, 동진을 이제 정복을 했었어요. 포선반도에 동진국 있지 않습니까? 동진국 정복하고, 1234년에 금까지 멸망을 시켜요. 완전히 북중국 일대, 완전히 중국 일대를 거의 대부분 다 차지를 했었어요. 다 차지하고 고려를 이제 압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3차 침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3차. 1235년부터 1239년까지 3차 침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 쑥대밭을 만들어요. 살리타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살리타는 보복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때에, 황룡사 구춤. 황룡사 구춤 목탑이, 소실되는, 이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문주라는 장수가 있는데요. 이 송문주라는 장수가, 안성에 죽주산성이 있어요. 안성의 죽주산성에서 약 한 15일 정도 항전하게 되면서 몽골군을 퇴각시키는, 몽골군에 맞서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3차 침입 때.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출력한도 할게. 그러니까 육지로 나오고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할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조건으로 이제 몽골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또 황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어서 철수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3차 침입이 마무리가 되는데, 3차 침입이 1239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1239년이 끝나고 나서 한 8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나라가 좀 평온했었는데, 공백 기간을 깨고 4차 침입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출력한도 한다고 했는데 출력한도 안 했죠? 4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1247년부터 4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자, 암호관은 사령관으로 해서, 자, 고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좀 싱겁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당시 그 원나라의 황제였었던 이 정종이 이제 죽었습니다. 정종 죽게 되니까 그 몽골 내부에서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데칸이라고 해야죠. 그 최고 통치자를 데칸을 선출하기 위한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이제 뭐 쿠르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쿠르타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나갔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암호관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 정종,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정종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좀 금방 끝났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5차 침입이 또 발생하게 돼요. 이때도 뭐 사실 약속했거든요. 우리 출력 환도하고 입주할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약속 안 지키고 그걸 구실로 해서 또 5차 쳐들어오게 되는데, 암호관, 홍보관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군사령관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 고려의 민초들이, 자,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충주성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해요. 김윤후가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윤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2차 침입 때, 자, 처인부곡에서 2차 침입 때, 자, 적장에 있었던 살리타를 전사시킨 그 김윤후가, 자, 5차 침입 때도, 자, 충주성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주성이, 자, 승격이 됩니다. 뭘로 승격되냐면, 자, 경으로 승격이 되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처인현 있지 않습니까? 처인부곡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처인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되거든요. 이 처인은 지금 용인 지역인데, 경기도 용인 지역인데, 처인부곡에서 처인현으로 승격되었다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차 침입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출력 환도하고 입주할게 약속했는데, 약속해서 이제 철거를 다시 했었어요. 근데 또 6차에 또 쳐들어옵니다. 자, 6차에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6차에 쳐들어왔을 때는 또 어디서 이제 또 항전하게 되냐면, 자, 충주 부근에 다인철수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소가 들어가죠, 소?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민집단이죠? 향수부곡할 때 그 소지 않습니까?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자, 몽골군을 격퇴하게 되는 이런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다인철소가 또 승격을 해요. 뭘로 승격하냐면, 자, 안현으로 승격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6차 침입이 뭐 있었는데, 이게 1254년에 6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1254년에 6차 침입, 54년이랑 1256년에 6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57년에 또 7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7차. 이 6차 침입 때 철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입주하고 또 출력 환도할게 하고 철수를 했었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우리 그 무신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최씨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최씨 정권이 아무튼 이 7차 때에 그 몽골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또 몽골이 좀 한 발 물러서요. 왕의 입조에서 태자의 입조로 한 발 물러섭니다. 태자 입조하고 출력 환도하면 우리가 돌아갈게 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려 조정에서는 수긍을 해서 오케이를 합니다. 실제 또 실행에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시 집권자였던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자, 김준이 최씨 마지막이었던 최의를 제거를 하게 되고, 김준이 권력 잡지 않습니까? 김준이 권력 잡게 되면서, 자, 대몽 강화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야. 몽고와 우리가 이제 이제는 진짜로 강화를 맺자. 대몽 강화론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당시 태자였었던 힘이 있었어요. 고려 고종의 아들이었던 힘을 실제로 원나라로 이제 보내게 돼요. 힘을 비롯한 40여 명의 대신들이, 자, 원나라로 이제 보내게 되면서, 자,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는 시기가 바로 1519년이 되겠습니다. 네, 태자 심이, 자, 7차 때,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종결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259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1259년에 고려 원종, 그러니까 나중에 원종이 되는 그 태자가, 이제 그러니까
원나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동결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요. 자, 설명 때 들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빼놓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강화도의 간척 사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이제 식량을 이제 식량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이제 또, 개간을 하고, 토지를 확보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어떤 30년간의 어떤 6차례, 많게는 또 7차례에 걸친 그 침략을 우리 고려가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강화를 맺게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민중의 항쟁이 나오죠? 지배층들은 사실 강화도에 들어가서 띵가띵가 잔치 벌이고 놀고 있었거든요. 이 최씨 정권들이.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이 민초들이 불교의 어떤 항쟁의 의지를 가지고 원나라와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되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십만의 인명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배층들은 저희 강화도로 가서 띵가띵가 놀고, 거기서 이제 바닷길로 해서 이제 세금이나 받아먹고 이랬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초적의 활동이 있었다. 자, 황주 부근의 동선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마산, 지금의 파주 지역이거든요. 경상도 마산이 아니에요. 경기도 파주 지역입니다. 마산에서 마산의 초적이 최후에게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군과 합세를 해서 황주 부근의 동선역 전투에서 원나라가 아니라 몽골의 1차 침입 때에 승리를 거뒀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의 관악산 초적,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의 관악산 초적 부대도 관군과 합세를 해서 몽골군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침입 때예요. 자, 그리고 충주성 전투도 있었죠. 1차 때에 양반별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별초는 다 도망갔죠. 다 튀고 이제 노곤별초라든지 노비별초라든지 또는 잡류별초들만 남아서 합심을 해서 노비 출신 지광수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군을 격퇴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충주성에서는 또 5차 침입 때도 이제 충주성에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경상도로 들어가는 이 보루가 이 중요한 거점이 충주성이거든요. 충주성 뚫리면 경상도 다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주성에서 당시 김윤후가 활약을 했었다 라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비와 부공민 등의 하층민들이 참여했었다. 충주의 피지배층들에게 잠재해 있는 항전 의지를 신분 해방이나 격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 최후 정권은 육지에서 몽골과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현으로 승격시켜주겠다. 양인으로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인 부국 같은 경우도 나중에 처인현으로 승격되고, 그리고 이제 충주성 같은 경우는 국왕경으로 이제 승격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인초수도 이제 이간현으로 승격되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몽전에서, 일반 백성 역량이 가시가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임합산성 전투와, 아페도인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나와있죠? 임합산성은 지금 전라도에 있는 장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성 지역에서 6차 침입 때에 몽골의 6차 침입 때에 몽골의 군대에 맞서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페도는 지금 어디가 되냐면 지금 전라도의 신안 지역이에요. 신안. 그러니까 신안이 굉장히 최후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세곡이 이제 운반되는 그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몽골 애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쳐들어왔었는데, 아페도인의 저항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공략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맞서서 싸웠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1270년에 있지 않습니까? 1270년에 고려 원종이 원나라 갔다 오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선언한다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환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1270년 이후에는
자, 원나라 간섭기가 나타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